PPT 좀 띄워주십시오. 후보자님, 어제 제 질의 때 답변을 따님의 2000년부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소득은 4,200만 원인데 현금 자산이 1억 900만 원이 증가했다. 이게 뭐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는데 후보자님께서 이게 사모님께서 따님의 계좌를 이용해서 펀드 투자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걸로 기억합니다. 맞습니까? 예. 아직도 사모님이 그 계좌를 이용해서 펀드 내지는 주식 투자에 그 계좌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 대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금융 상품에 가입해가지고 그 수익률이 조금 높게 얻은 것 같습니다. 그거를 왜 사모님 명의로 안 하고 따님 계좌를 이용해서 하지요? 제 처는 제 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계좌를 운용하고 저희들이 재산을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딸은 외국에 주로 또 생활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처가 딸 계좌를 운용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제 후보자님 말씀하시기에는 저게 그 소득에 비해서 현금 자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예. 사모님 돈을 따님 계좌에 넣어서 그걸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취지가 아니었습니다. 딸 명의의 계좌가 대개 은행에 뭐 3개월짜리 상품이라든지 6개월짜리 상품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운용하고 있고 제 처는 또 처 명의로 된 계좌를 운용하고. 그러면 후보자님 저게 소득은 4,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억 900만 원 증가한 이 6천만 원 부분은 펀드나 금융 상품 소득 때문에 6천만 원이 늘어났다 이런 취지 주장을 하신 건가요? 어제 제가 예. 듣기로는 여기에 늘어난 6천만 원이 따님 자산이 아니고 그 사모님 자산이다 이렇게.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그래요. 정확히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 6천만 원이 현금 소득에 비해서 현금 자산이 지금 6천만 원 이상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이건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딸의 연주 활동으로 인한 소득 플러스 그 다음에 은행의 금융 상품에 투자해 가지고 거기 이자 또는 배당 소득에 의한 증가액입니다. 아, 저게 사모님 돈이 저쪽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소득이 4,200만 원이란 말씀이에요. 지금 소득 4,200만 원 신고를 했는데 현금 자산이 6천만 원이 증가를 했어요. 그거를 금융소득이 그러면 현금 자산은 적으니까 저거 플러스 저걸 그대로 저축을 계좌에 한다고 하더라도 6천만 원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 소득이 무슨 소득이냐 이거예요. 저희들은 그 소득을 그대로 신고한 것입니다. 그 소득이니까 무슨 소득이냐고요. 그게 그 따님 소득 4,200만 원은 신고를 했는데 현금 자산이 1억 900만 원이 증가를 한 겁니다. 예. 그러면은 6천만 원 이상이 더 늘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무슨 소득이냐 이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재산 등록 과정을 확인해 보니까 재산 등록 과정에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조회한 금액이 회신되어 옵니다. 그 회신되어 오는데 아마 21년도에 회신에서 하나 누락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저는 이제 회신되어 온 거를 신고를 했는데 2022년도의 증가액 중에서 사실은 2021년 연말에 있던 계좌가 사실은 2천만 원이 있는데 거기 그때 금융조회에서 누락이 됐기 때문에 빠졌던 것을 최근에 확인했습니다. 후보자님 그러면 어제 해명한 거하고 또 다른 해명은 오늘 내놓네요. 그러니까 어제 해명은 사모님 돈을 저쪽으로 넣어서 했다 이렇게 저한테 해명을 해서 제가 그리 알고 질문을 했는데 오늘 해명은 이 늘어난 6천만 원이 그 전에 계좌가 있었고 소득이 있었는데 그거를 누락했던 부분을 추가해서 이 6천만 원이 늘어났다. 지금 이렇게 해명이 또 바뀐 건가요? 아니, 저는 어제도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관보를 보시면 계좌 2022년도에 계좌 개설일이 2021년 12월로 되어 있는 계좌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금융 회신 법원에서 전체적인 통합조회에서
통합 시스템에서 온 회신 자료를 보고 등록을 그대로 하는데 저희도 어떻게 해서 이래 늘었는지를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파악을 해보니까 2022년도에 2021년도에 개설되어 있는 계좌가 2천만 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금융 거래 쭉 오는 거에서 하면 그 빠질 수가 없는데 그게 왜 빠졌을까요? 그거는 빠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등록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 후보자님 그 빠진 계좌에 그 들어있던 이 예금이 얼마였습니까? 제 기억에 2천만 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2천만 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4천만 원 차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4천만 원은 어떤 소득원인가요? 여기 앞에서 2천만 원이 빠지면 계산이 대충 저희들 보기에는 맞는 거로 계산이 아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소득 전체가 4,200만 원이라니까요. 근데 현금 자산 쌓인 게 지금 6천만 원 넘게 쌓였어요. 그러면은 6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이 빠져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전해의 것으로. 아닙니다. 1억 900만 원이 증가했고 소득이 4,200만 원이기 때문에 6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예, 그 6천만 원 증가 중에서 2천만 원이 그 전해로 들어가야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그 6천이 그래 되면 그 4천이 되지 않습니까? 4천이 되면 앞에 2천을 앞에가 또 2천이 있으니까 증가액이 2천이 되는 거. 자, 후보자님 그 따님 계좌 이 거래 내역 이거를 좀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꾸 이 후보자님의 가장 큰 문제는 뭘 해명을 하면은 그게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자꾸 이 해명 내용이 자꾸 바뀝니다. 어제 해명에 비해서 오늘도 또 달라져서 굉장히 예, 다음 존경하는 서동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님. 예. 어제 후보자의 장남이 김행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아빠 찬스가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서 예, 그렇습니다. 아빠 찬스가 있었다면 사퇴하겠느냐고 제가 물었더니 예라고 자신 있게 답변을 예. 하셨어요. 그럼 후보자의 장남이 김현장에서 일하게 된 과정에 아빠 찬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규명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생각하세요? 예. 예. 근데 김현장 법률사무소는 국회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말입니다. 자료 보존기한이 도가하여 문의하신 자료들을 제출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생 인턴의 경우 많은 문의를 받고 있어서 별도 공고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회신을 해왔습니다. 김현장의 자발적 협조로는 규명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럼 어떻게 규명을 해야 될까요? 아빠 찬스가 문제가 됐던 이전의 선례를 따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공고 없는 인턴 채용에 아빠 찬스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김현장 변호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빠의 동료 판사들을 통한 우회 찬스가 없었는지 동료 판사들과 아빠가 속한 모임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아들이 수행한 업무가 대학 1학년생이 할 수준의 업무였는지 출근과 퇴근 시간 잘 지켰는지 실제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확인하려면 김현장 법률사무소와 후보자와 장남의 집과 사무실, 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아들이 말입니다. 이미 이력서에다가 김현장 법률사무소 인턴 경력을 적었으니까요. 이 인턴 경력 활용이 적절했는지 이력서를 제출했던 모든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들의 김현장 인턴 경력이 적절하지 않았음에도 사용됐다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등이 적용될 수 있을 테니까요.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는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과 구속영장 청구가 들어오면 법원이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대법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일인데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아들이 김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1개월입니다.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 앞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후보자님, 예. 그게 제대로 된 그 해명인지 저희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검증에 필요한 일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일국의 법무부 장관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증명한답시고 지난 검찰에서 보였던 행태 왜 이 정부의 검찰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제 후보자는요, 검찰의 수사권이 잘 통제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그럼 검찰이 후보자와 장남의 문제로 이렇게 수사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좀 범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압수수색할 수 있겠죠. 압수수색을 통해서 밝혀낼 수 있겠지요. 의심이 가는 혐의가 있으니까요.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야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겠지요. 예. 결과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은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 그리고 최강욱 전 의원까지 모두 무죄로 유죄로 나왔어요. 특별한 혐의 있어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한 수사로 인해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사법부의 판단, 결정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후보자님의 재산신고 누락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위반, 자녀의 증여세 탈루 의혹, 장남의 아파찬스 의혹, 압수수색과 수사를 통한 기소를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유죄 받으실 것 같아요. 국가 권력은 통제되지 않으면 무자비한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폭력을 막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책무가 법원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통제는 적당히, 적절히, 상당히 해서 가능한 게 아닙니다. 권력에 대한 통제는 끊임없는 긴장 속에서 검증과 검증의 연속이어야 합니다. 이 말에는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나 어제 후보자는 검찰의 수사권이 상당히 통제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발언을 했어요. 대법원장 후보로서 정말 이게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회의가 들었습니다. 검사는 수사기관입니까? 검찰은 수사기관입니까?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도 수사기관이죠? 예. 경찰의 수사 활동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통제는 누가 합니까? 법원이 합니다. 1차적으로는 검찰이 합니까? 과거에는 수사 지휘권을 통해서 예. 또 영장 청구권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은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마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규정에 의해서 1차적으로 검찰이 통제하지요. 그래서 검찰은 단지 수사기관이기만 한 게 아니라 준사법기관으로서 지위를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검사의 수사에 대해서는 누가 통제를 합니까? 법원이 해야 하는 거지요. 예.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법원이 제대로 심사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370여 회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거 법원이 영장 다 내줬습니다. 하나도 안 빼놓고요. 보실까요? 검찰이 법원에 압수수색 청구를 했더니요. 작년이에요. 작년 36만 1630건 신청했더니 35만 5111건 발부해줬어요. 발부율이 98.4%입니다. 2019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8년에 구속영장 발부율 81.3%예요. 법원이 도장만 찍어주는 영장 자판기 같아요. 강제수사 절차에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고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최후의 보루로서 법원이 적정한 사법 통제를 하고 있다고 도저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반인들의 사법 통제에 대한 인식이고 현실인 것 같은데 후보자는 잘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 영장이 기각되는 것도 있고 발부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통제가 되고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압수수색 발부율이 98.4%라니까요. 정말 이래서 되는 겁니까? 법원이 아무 역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예, 지적하신 대로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하도록 법원이 도장만 계속 찍어주고 있는 게 현실인 거예요. 근데 후보자는 그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되겠다는 분이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으시군요.